길은 한산했습니다. 공항 전체를 휘감은 적막감. 탑승 수속장도 텅 비었습니다. 여권 판독기는 언제까지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적이 없는 마치 완공 전의 새 건물 같은 모습. 꼭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작년 1월 20일엔 2,100편이 뜨고 내렸지만 오늘은 200여 편이었습니다. 불 꺼진 그 입국장 출국장을 보면요,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게 썰렁합니다. 지금 밤 늦게 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게 되면 어두워서 어떨 땐 겁난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의 1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30명, 손님은 없었습니다. 다시 바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성수기 때 안 쉬어도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 출국장은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특별한 줄 몰랐던 그 특별하고도 소중한 일상. 과연 언제쯤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떼창의 감동, 앙코르의 전율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형 공연부터 소규모 연극까지 공연장의 불도 꺼졌습니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연극 공연 진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극장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인도 떨어져 앉아야 하고 영화를 보며 팝콘도 먹지 못하는 생경함이 극장을 뒤덮었습니다. 좌석을 띄어앉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굳이 영화관 가서 영화 봐야 하나?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 벗기가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경기장에서도 관중의 함성이 사라졌습니다. 메아리 없는 외로운 응원전. 흥이 나지 않습니다. 관객분들이랑 마주하고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치어리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무관중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꽉 찬 경기장을 본 적이 없어서 얼른 풀려서. 등굣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학교 생활. 다가가기보다 거리 두기를 먼저 배웠습니다. 친구들 얼굴 다 본 적 있어? 다는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 얼굴 못 봤어? 이름 잘 모르는데. 대화가 막힌 교실에서는 손으로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너무 맛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요? 말하고 싶은데 그냥 손으로 말해요.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맛없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동심에도 그리움이 쌓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도 신나게 놀고 놀이터에서 치도랑 그네도 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요.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돼 아시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꼭 1년 전 이 뉴스를 전해드릴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지배할 거라고는, 또 1년 뒤 오늘까지 뉴스의 중심 소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격리와 이별을 경험해야 했고, 누군가 걸어간 흔적이 없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꽤 남아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국내 총 확진자 7만 3천여 명, 이 중 6만여 명이 완치됐지만 1,300명은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고비마다 용기와 지혜를 모았고 힘을 하나로 뭉쳐서 버텨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상처와 극복기를 전동혁 기자가 정리합니다. 꼭 1년 전 오늘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유행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900명까지 확진자가 쏟아지자 의료진들이 먼저 대구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와 도시락,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고
1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대구가 전체가 다 힘들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동참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고리로 한 지난 여름 2차 대유행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나가지 말아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응답해 거리두기 조치 2주 만에 이동량이 21% 줄었습니다. 늘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충분히 맑은 공기를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겁니다. Le principe de réalité fait qu'on constate que un grand nombre de Français ne respectent pas la quatorzaine. 14 jours chez vous. 올겨울 시작된 강력한 3차 대유행도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호소를 국민들이 참을성 있게 받아들여 진정세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방역 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3번째로 적고 사망자 수는 2번째로 적다는 K방역 1년의 성적표는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길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지 아니면 덜 위협받고 공존할지 아직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당장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제 백신 공급체인 코백스의 첫 물량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MBC 취재 결과 이때 들어오는 백신이 이미 미국과 유럽이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첫 백신 접종은 당초 알려진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2월 초나 중순 화이자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1,000만 명분 가운데 5만 명분이 다음 달 초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초에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연락이 와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백스에서 받기로 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라며 코백스가 화이자와 뒤늦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코백스에서 화이자를 먼저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니까 저개발 국가에 줘봤자 못 쓰잖아요. 코백스가 이달 말 최종 확정을 해준다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첫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종도 일종의 긴급 사용 승인에 해당하는 특례 수입을 적용하면 2월 초중순이면 가능해져 2월 말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화이자 백신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심사에 식약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며 특례 적용 시 상당한 근거가 돼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저온 냉동고 100개를 확보했고 초저온 물류센터도 계약이 진행 중이라며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이 당장 들어와도 보관 유통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할지, 접종을 몇 곳에서 진행할지는 이달 말쯤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접종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11월쯤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얼마나 형성될지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올해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이 수어 인사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또 의료진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난 1년은 어땠을지 또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인지 김하연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전북 전주의 20년차 간호사 강정화 씨. 지난해 3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로 달려간 강 씨는 환자들이 먹고 내놓은 식기 치우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번도 간호사였을 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을 다 해봤어요. 청소, 그다음에 폐기물 정리하는 거. 방호복을 벗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 하루 8시간의 고된 업무. 가족들도 들어올 수 없는 격리병실에서 환자가 쓸쓸하게 숨져갈 땐 강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이 딱 눈을 감을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슬픈 죽음도 있구나. 그러다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됐지만 대구에 간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봉사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직업이 간호사니까. 환자들이 밀려들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전담병원 의사들에게도 지난 1년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환자분을 받아보니까 엑스레이에서 폐가 거의 없는 거죠. 환자분은 숨을 껄떡껄떡 이렇게 힘들게 쉬시고 있고. 특히 전공의들만 남은 야간에는 긴장 속에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밤에는 정말 전적으로 그냥 위험한 상황이어도 전공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저희로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코로나 현장을 목격한 의료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중환자실 베드 수를 2배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확충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간호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파견 간호사들이 기존 간호사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존 간호사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웠습니다. 과연 코로나의 정복기 또 그 너머에서는 이 K자 양극화의 두 끝이 그나마 가까워질는지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작년 4월 6억 원이던 회원권 가격이 최근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국내 골프장 인기가 높아지자 부유층 사이에서 회원권 구입 열풍이 분 겁니다.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8억, 9억, 10억 이렇게 올라갔네요. 저금리, 유동성, 대체 투자, 자산 시장에서 자금들이 움직였던 것이고. 코로나 불경기에도 명품 매장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수입자 판매도 지난해 1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지만 돈은 돈을 벌어 고객 예탁금 70조 원이 몰린 주식시장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고 전국 집값도 지난해 9년 만에 5% 넘게 뛰었습니다. 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비대면 확산을 발판 삼아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기회의 시간이었던 지난 1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생존 위기에서 버텨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전시기획업체 대표 나동명 씨. 20명이던 직원 전부를 내보내거나 휴직시키고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거 향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지난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2분기를 빼고 내내 매출이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줄곧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냥 숨통을 막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아무 생각이 멍해요 이제. 더 무서운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한번 벌어진 격차를 다시 좁히긴 힘들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면신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거죠. 코로나 악몽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벼랑 끝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망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멀쩡한 직장과 일터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쉬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직장은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코로나가 준 충격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관광통역 안내사 47살 임병화 씨. 밀려들던 일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봄부터 아예 사라졌습니다. 가장인 임 씨의 월 400만 원 수입은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가리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농촌 오이 따는 일 하고 식당 가서 요리사 헬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천 체육관 청소 일 했고. 임 씨는 당장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제로가 되었거든요. 수입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지난해 5월 아시아나 항공 본사 앞. 농성 중이던 기내청소 하청업체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나갑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측은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8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8개월이 넘어 계절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복직 투쟁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른바 알바생들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도하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요가 학원을 그만뒀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요가 시간에는 회원님들이 아예 안 오셔서, 왜냐면 그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올스탑이 됐어요. 이처럼 지난 한 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219만 6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 충격은 특히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취약층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용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월에 노바백스의 백신 2천만 명 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이 지금 성사 단계라고 공개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코로나 발생 1년,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곳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내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단순 위탁 생산만 아니라 현재 노바백스 측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국내 공급이 되니까 훨씬 더 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이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대표와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노바백스 대표가 협약이 잘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기술 이전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길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독려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이달 말 성사되면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빠르면 5월부터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백신 물량을 총 7,600만 명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물론 백신 자체 개발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 퇴치되지 않는 상황까지 감안해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엔 국산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1년, 문 대통령은 500번째 코로나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 확진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저력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선제적인 집단 검사, 집요한 동선 추적, 또 투명한 정보 공개, 여기에 공적 마스크, 탑승 검사,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거리두기,
1년 사이에 익숙해진 이 모든 단어들 덕에 K-방역이라는 한국만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힘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덜 팔아도 이제 억울하지는 않다. 매장 내 영업을 다시 시작한 어느 카페 주인이 오늘 제게 한 말입니다.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고 헬스장은 태권도장을 부러워하면서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국민을 위해 형평과 공정을 꼼꼼하게 견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또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유례 없는 재난 앞에 국가의 재정 여력을 지나치게 따진 건 아닌지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그동안 애쓰고 고생한 정부에 한 번 더 당부하고픈 말입니다. 자, 이제 6시간 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축제 같아야 할 취임식이지만 코로나의 테러 위협까지 겹치면서 환영 인파 없이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초유의 장면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박성호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시고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번엔 볼 수 없습니다. 8년 전 취임식 때만 해도 부통령 바이든은 행진 도중 시민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의회 앞을 가득 메웠던 전국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인파 대신 이제 성조기 19만 2천 개가 미국 지도 모양으로 꽂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단 아래 앉을 하객도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낮 12시 취임 선서와 동시에 트럼프의 시간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선서 이후 의회에서 백악관까지의 퍼레이드는 대대로 취임식 날의 절정이었지만 이번엔 화상 공연으로 대체됩니다. 제 뒤가 바로 펜실베니아 애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축하 행진을 하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들로 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의회 취임식장인데 더 이상은 이쪽으로 철제 울타리가 쳐져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테러 위협까지 겹쳐 취임식부터 식후 행사까지 사상 초유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취임식 하루 앞두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는 400개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 40만 명을 상징한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워싱턴에 들어와 첫걸음으로 그곳에 달려가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To heal, we must remember.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바이든은 백악관에 들어가면 의회 동의 없이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 10여 건에 서명하며 곧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한 입국 금지를 푸는 등 트럼프의 결정을 되돌리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워싱턴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취임식 직전이라서 지금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취임식이 이제 6시간도 안 남아서 저 뒤 의회 쪽 경계태세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17년 전에 이라크에서 전쟁 취재할 때랑 비슷한 느낌도 종종 들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2만 5천 명 배치돼 있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미군을 합친 것보다 5배가 많고요. 아까 낮에 제가 검문소 통과할 때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제 지갑 속은 물론이고 수첩에 뭘 적었는지까지 볼 정도로 아주 삼엄했습니다. 또 무기가 될 만한 것에 아주 민감해서 이른바 이 레드존에 진입할 때는 이 셀카봉도 안 되고 장난감 총도 금지 품목이다 이렇게 안내판에 적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러를 막으라고 보낸 주 방위군 내부에 극단주의자들이 침투했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런 얘기가 FBI에서 나와서 신원조사를 전부 한다고 했었죠. 마침 국방부가 주 방위군 중에서 12명을 임무에서 배제했습니다. 2명은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계가 돼 있고 또 10명은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이 있었다는 건데 뭔지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취임식을 노린 직접적인 음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테러 위협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취임식 분위기가 이래저래 좀 우울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 첫날인데 인준받은 장관 한 명 없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의사당 습격까지 겹쳐서 의회가 이 새 행정부 강요 인준을 못했는데요. 이 바이든으로서는 이 코로나의 경제난, 인종차별 문제까지 직면해 있죠. 트럼프를 따르는 국민의 상당수는 또 이 대선 결과를 믿지 않을 만큼 분열이 심합니다. 이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북전쟁 직전이라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대통령 암살 위협 속에서 치러졌던 이 1861년 링컨 대통령 취임식 때나 이 또 대공황 이후 경제난 속에 치러진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제일 큰 관심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때랑은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왔는데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겠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네, 트럼프식으로 정상 간의 톱다운 외교하는 건 지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는데 북한 정권하고 주민들은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백악관을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원래대로라면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을 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임식에 불참하는 건 152년 만에 처음인데요. 떠나는 트럼프의 마지막 여정을 이남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불복, 두 번의 탄핵, 세계 최다 코로나 확진자. 미국 언론들은 혼돈의 트럼프 시대가 몇 시간 뒤 막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고별 연설은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20분 분량의 연설 대부분을 자신의 치적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We built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also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곧 열리는 취임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합니다. 4년 전 자신의 취임식에서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지만 전임과 후임이 함께하는 미국 취임식의 전통은 152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This is a really unusual end to the presidency. We haven't really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e hasn't even formally conceded and acknowledged that he lost. 전에 없던 퇴임식은 트럼프 스스로 열기로 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군악대와 예포를 동원해 퇴임식을 갖고 곧바로 플로리다로 떠날 계획입니다. 핵무기 사용 권한이든 핵가방도 들고 갑니다. 핵가방은 취임식에 참석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전례인데 마지막까지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 군은 바이든의 핵가방을 따로 준비해 임기 개시 시간에 맞춰 트럼프의 핵가방은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지지 세력이 많은 플로리다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릴 거란 보도가 나오는데 앞날이 평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 공화당 1인자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의사당 습격의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비난을 들었고 이르면 바로 다음 주부터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의회에서의 탄핵과 별도로 폭력 선동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남아있어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기부, 외교부, 문체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선 장관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당초 문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갈 것으로 봤던 강경화 장관의 전격 교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외교장관 후임자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기부 권칠승 의원, 문체부 황희 의원 등이 내정된 것도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와대나 여당 친문 의원들이 잇따라 발탁이 되면서 임기 말 국정 안정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각의 의미를 이정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 5년 외교 수장직을 계속 맡을 거란 관가의 전망을 깨트린 결정적 배경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입니다.
답답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던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소환한 겁니다. 정부자는 지난 2018년 북한과 미국 등을 수차례 오가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내정 직후 정 후보자도 국가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든 미국이든 집권 초기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점은 정 후보자가 넘어설 과제입니다. 권칠승, 황희 등 여당 현역 의원들이 또 중기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되면서 18명의 국무위원 중 여당 출신 의원 비율은 44%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아 국정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무리까지 좀 책임감 있고 하라는 그것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지만 최근 전해철 장관, 박범계 후보자에 이어 대표적인 친문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발탁되면서 국민의힘은 측근 말고 장관할 사람이 없냐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또 김현미, 추미애,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에 모두 남성을 기용하면서 정의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30%까지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경기도가 1,400만 명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 활동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여당의 권고를 존중해서 지급 시기는 좀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에 이어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득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때 해당되지 않았던 외국인과 재외동포 58만 명도 포함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되고 거주하는 시군 내 학원과 약국, 식당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당초 방침은 다음 달 12일 설 전 지급이었는데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니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면서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소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금액에 대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활성화는 분명히 됩니다. 10만 원이라도. 효과 있었어, 우리는. 왜냐하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고추들 다 샀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이번에 필요한 재원 1조 4천억 원은 이미 책정돼 있던 예산으로 사용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면서 수십 년째 이어온 쇳가루와 악취 피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철소 옆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쇳가루 천지인 근처 마을의 실태, 또 이 쇳가루의 정체를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남쪽으로 2km, 바다 건너로는 제철소가 보이는 작은 섬인 여수시 묘도의 한 주택입니다. 처마 및 빗물을 받아놓은 통 속에 새까만 가루가 가득 쌓였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니 한 움큼 달라붙습니다. 마을 골목은 물론 인근 텃밭에도 이런 쇳가루 천지.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지 35년째 주민들은 매년 지독한 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저희 마을에 먼지가 날아 들어오는 거나 냄새는
뭐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현재나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참다 못한 주민들은 작년 9월 검은 쇳가루의 정체가 대체 뭔지 확인하기 위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제철소를 마주보는 바닷가 주택 한 곳, 그리고 비교를 위해 야산으로 북쪽이 가로막힌 다른 두 곳에서도 각각 시료를 모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두 곳과 달리 바닷가 주택에선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씩 높게 나왔습니다. 또 2급 발암물질인 니켈도 9배 넘게 나왔고 비록 기준치보다는 적었지만 수은과 납까지 검출됐습니다. 모두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묘도동만 높게 나오는 거는 여기는 묘도동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광양제철소에는 석탄과 철광석 같은 일부 원료가 외부에 쌓여 있는데 이를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밀폐해 보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다고 합니다. 야적장에 밀폐 사업을 좀 해달라. 주민들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뭐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인지. 주민들의 우려에 포스코 측은 마을 안에 중금속 측정기를 설치해 28년째 모니터하고 있다면서도 측정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도 믿을만하지 않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는 겁니다. 가장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가 안 된다면 포스코 측은 대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밀폐와 사업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몸에 해로운 쇳가루가 당장 눈에도 보일 정도로 쌓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계 당국의 정밀하면서도 즉각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있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억울하다면서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는데 영상 속의 경찰은 이 동작이 때리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해당 경찰에 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사당역 주변 인도. 술에 취해 누워있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경찰관 2명이 다가갑니다. 경찰들이 일으켜 세우며 손전등을 비추자 김 씨가 놀랐는지 발길질을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뒤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나서 김 씨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엎드린 김 씨에게 수갑을 채우던 순간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빠르게 가격합니다. 정확히 10대입니다. 이곳에서 누워있던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약 40m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이곳에서 김 씨를 제압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김 씨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경찰이 출동해 아예 2다리를 들어 옮깁니다. 못 걷겠다. 너무 아프다. 그냥 짐짝된 듯이 발을 잡고 일으키고 지구대를 데려간 거거든요. 뒤늦게야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4개나 부러진 상태. 주먹을 쓴 경찰관은 태권도 4단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경찰인 걸 못 알아보고 저항했다고 설명합니다.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누구 나 납치하나? 나한테 거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흉기도 없었고 꼼짝을 못한 상태였는데도 폭행을 당한 건 가혹하다는 입장. 제가 엎드려서 경찰관 저 해답처럼 목을 감싸고 있고 저는 팔을 꺾고 있고 움직이조차도 없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판에서 판사조차 저항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도 되냐며 의아해한 사건. 하지만 그 경찰관은 아예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관은 김 씨가 수갑을 채우려는 자신의 손을 잡아 손을 빼려고 한 것이지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를 김 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 반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열대 때린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네, 방역 지침에 따라 밤 9시에 문을 닫은 PC방을 남김없이 털어간 절도범. 어제 보도 이후 동일범으로 보이는 PC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역시 사정 없이 훔쳐갔고 자신만의 서명을 하듯 먹다 남은 음료수 하나를 현장에 남겨놓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경기도 하남시의 한 상가 앞 도로. 검은 외투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큰 흰색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가 2층 PC방의 사장이 출근해 보니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고 하니까 열려 있었던 거죠? 고무 패킹이 찢어져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 난장판이었습니다. 70여 개의 책상 위 모니터들이 모두 바닥에 내려져 있고 본체들은 뜯긴 채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빼내간 부품은 이 절도가 있기 하루 전인 17일 새벽 경기 양주시 PC방에서 가져간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한 개에 수십만 원 하는 CPU와 램 등만 챙겨가고 PC방 안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신 뒤 빈 병을 남기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수법과 방식이 일치합니다. 음료를 다 저희가 다 꽉꽉 채워놓고 나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여기에 콜라가 한 캔 딱 올라가 있고 범행 장면이 담겼을 CCTV를 이번에도 쏙 빼갔습니다. 범인은 이곳에 숨겨져 있던 CCTV 저장 장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선을 잘라서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용모가 비슷하고 수법도 동일해 같은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PC방 절도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부천의 한 PC방 근처 길가 CCTV에서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PC방 역시 대동소이한 수법으로 부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약 20일 사이 경기도 부천과 양주, 하남의 PC방이 연달아 털린 겁니다. 카운터 앞에다가 담배 꽁초 2개 버리고 간 거랑 음료수 먹다 남기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랑 똑같은 그 범인이구나 하고. 하남과 양주 경찰서는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휴대전화에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에선 손을 떼고 전기차 전장 사업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최초로 롤러블 폰을 선보이며 새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지 불과 열흘. LG전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사업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을 택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접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G전자 권봉석 사장도 휴대전화 사업본부 직원 3,7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떤 경우라도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피처폰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LG전자는 2007년 애플이 문을 연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전환에 뒤처지면서 2015년 이후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적자만 5조 원입니다. 최근 윙이나 V50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출시해 반등을 노렸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13%,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할 경우 해외 기업의 인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롤러블 폰에서도 보여줬지만 기술력이나 특허에 대한 가치는 상당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매수처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는 지난달엔 세계적인 전기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와 1조 원짜리 합작 법인을 만들어 경쟁력 없는 스마트폰 사업에선 손을 떼고 미래 산업인 전기차 전장이나 AI, 로봇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nd our aim is to be one of the industry's leading supplier of automotive components and solutions. 스마트폰 사업 매각 검토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오늘 13%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까?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트럼프의 임기 내내 갈등을 겪어온 중국으로선 내심 관계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중 경제 무역 협력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바이든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999년 중국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매장 개수만 4,700개가 넘습니다. 올해 추가로 600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스타벅스 최대 해외 시장인데 지난해 말에는 중남부 지역의 커피 혁신 산업단지까지 착공하면서 더욱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一直几乎天天都会喝嘛，然后办公室啊、写字楼啊就很多这些星巴克。就是很风格很简单呀，没有特别复杂的东西，挺好的。习惯了吧？喝星巴克咖啡。 올해 초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명예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면서 스타벅스가 미중 경제 무역 협력과 양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CCTV 또한 스타벅스를 띄우면서 중국 소비 시장은 해외 기업의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大量的机会。另一方面，咖啡在茶的国度受到消费者的青睐，也体现了中华文化的包容性。 중국 최고 지도자가 미국 기업에 편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했지만 사실상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은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을 향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에 앞서서 비공식적이지만 화해를 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中方相向而行，加强对话，管控分歧，拓展合作，推动中美关系尽快回到正确的发展轨道。 그러나 미국 측에선 대중 강경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열린 청문회에서 신임 재무장관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 역시 당장은 현재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이 편지까지 보낸 건 중국 시장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을 우군으로 확보해 미중 갈등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보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곤혹스러운 건 우리 쪽이다.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추가 보복 조치까지 대놓고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부 외무상에게 전달한 결의문입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비난 결의로 일본 군이나 관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국제 약속 파기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일 한국 대사의 아그레망 철회와 주한 일본 대사의 부임 보류,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과 금융 제재 등 극단적 보복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전달한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困惑をしているという発言がありました。困惑をしているのは我々の方で、中身を見てみると具体的な解決策がな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겉으론 아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それは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今後とも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지만 우익 산케이 신문은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이 오는 22일 부임하는 강창일 주일 대사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고 주한 대사 부임 연기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주일 대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가 면담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원칙과 명분을 살릴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신임 주일 대사와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양보가 필요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눈도 얼음도 보기 힘든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도전을 그린 영화 쿨 러닝 기억하실 텐데요. 실제로 자메이카처럼 겨울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동계 스포츠 봅슬레이.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 도착 지점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마지막 속도. 썰매를 멈추려고 설치한 오르막 구간에선 오히려 코치들까지 달라붙어 썰매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처음 봅슬레이를 시작한 선수들입니다. I want to get stronger, faster, and I hope I can qualify and be good in this program. 이 선수단의 국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입니다. 눈을 보기 힘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평창으로 훈련을 온 겁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m feel cold like this and it's different in my country a lot. 지난해 10월부터 입국한 동남아 선수단은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두 종목에서 모두 14명. 자기 나라에선 동계 스포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유망주로만 이뤄졌습니다. 유럽과 국내 코치진으로부터 동계 훈련을 받은 지 석 달이 다 된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트랙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다졌습니다. 눈 없는 나라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새로운 올림피언들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비자 발급과 자가격리를 거친 뒤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실력으로 출전 자격을 얻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The goal for this program, obviously, like we know, making the Olympics is a really difficult thing to do. But while we're here, we're going to give it our very best and see how far we can go. 매서운 대관령 추위를 견뎌낸 동남아의 도전자들. 선수들이 평창에서 흘린 땀방울이 다음 겨울 베이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입 수능 국어의 스타 강사, 일명 일타 강사로 불리는 박광일 씨가 경쟁 강사들을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입시 학원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 품평부터 걸러야 할 강사 리스트, 삼수를 하게 됐다며 특정 강사를 추천해준 사람을 원망도 합니다. 경쟁 강사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박광일 씨는 필리핀에 회사를 차려놓고 수년간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경쟁 업체와 강사들에게 악플 등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가에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 댓글 작업들이 만연돼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죠. 경쟁 관계가 워낙 치열하니까 터질 게 터졌구나. 입시 카페에 아이디를 사고 마케팅 업체를 고용하는 건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쓰는 거로 하면 요즘에 카페나 이런 데가 다들 적발해서 강퇴를 시키거든요. 그 활동하는 애들 거를 사가지고 이제 그 아이 인척해서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 업체들은 꽤 있습니다.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영락없는 10대들의 말투를 쓰고 자연스럽게 경쟁 강사와 학원을 깎아내립니다. 잘못 가르쳤다든가 낡은 방식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트렌드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스스로 평판을 높이기 위한 조작도 합니다. 박광일 씨하고 홍길동하고 누가 더 나아요?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는 거죠. 입시 강사로서 독보적 1위에 있는 박 씨가 댓글 조작 혐의까지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치열한 입시 학원가에서 느꼈을 불안감과 막대한 수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등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2등이 따라올까 봐. 사실은 독보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일반 상업 경쟁과 비할 바가 아닐 만큼 치열한 거죠. 결국 피해는 수험생들의 목. 박 씨의 구속으로 수강생들은 당장 3월 모의고사부터 차질이 생겼다며 울상입니다. 되게 당황스럽고 선생님들마다 스킬이 좀 달라서 한 선생님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들도 막 다 난민이 되었다고. 박 씨가 소속된 교육업체 측은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는 하루 종일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딜 가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 일 자체가 위험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가족도 친구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만큼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려운 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기본권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지 양소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어느 호프집. 불금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고 7시를 넘겨서야 첫 손님이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8테이블을 받았는데 벌써 9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50, 60만 원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은 25만 6,900원이니까.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그럭저럭 잡혀가던 작년 봄, 반토막 났던 매출도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프집 성수기인 8월에 2차 대유행, 연말을 앞두고 또 3차 대유행. 코로나 유행 전 5,800만 원에 달하던 12월 매출은 딱 1년 만에 3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어설만 하면 그때마다 주저앉으면서 꼬박 한 해를 보낸 겁니다. 종신보험을 16년 동안 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약을 해서 10월 달에 임대료 2달치를 지금 냈고요. 현재도 임대료 2달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견디다 못한 한 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별다른 보상 규정 없이 가게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게 한 씨의 주장입니다. 방역 수칙과 준수를 하며 코로나 확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오는 건 영업권과 생존권 우역뿐이었습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카페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안 문도 못 열었던 코인 노래방, 또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환불금도 줘야 되는데 사실 당장 캐시가 없다 보니까 빌려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김모 씨. 노량진 학원을 덮친 집단 감염에 휩쓸려 시험 불과 이틀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정부는 확진자들의 응시를 막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걸 아예 기회를 잃는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래서 절망적이었죠. 교사 임용시험을 못 본 응시생 67명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 때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란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방역당국이 이태원 집단 감염 당시 10,000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한 조치는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도 있었습니다. 무기를 잡는데 총을 쓰지 말라. 먼저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싹쓸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염병 의심자를 찾아내겠다라는 식의 방식의 이제 개인정보 수집인데 그게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 내내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 누렸던 권리들은 조금씩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기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10조부터 36조까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도 바로 뒤 37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했는지가 잇따르고 있는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잠정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대신에 비대면 예배의 방법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잉하고 획일적인 어떤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제한이어서 침해 적성이 엇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실질적으로 정상 예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놓고는 더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작년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또 다른 대유행을 불렀던 만큼 차벽 같은 극단적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 8.15 집회에서 한 군데 집회를 하게 해줬더니 감염병 확산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반대편에선 집회는 의사를 표현하는 최상위의 기본권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역 조치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맞섭니다. 민주사회에서 비판적 기능 그리고 뭔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광화문을 전면 차단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어쩔 수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대안 마련에도 세심했어야 한다는 지적. 가령 학교 현장 수업의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 수업이 도입됐지만 가정 환경에 따라 교육권이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을 때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법과 제도의 구멍 역시 여기저기 드러났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축시설 운영을 제한할 경우 일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영업을 제한해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이건 가축이건 병이 걸렸고 한 곳에 모이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그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제한하거나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는 보상 규정이 한쪽에는 있고 가축에는 사람에는 없는 거죠. 우리만 혼란스러운 건 아닙니다.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했던 프랑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새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두고 법정 공방이 잇따르는 미국에선 방역을 우선시한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뒤집히는 추세입니다. 공공안전과 개인 기본권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코로나19 1년을 겪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개각 발표와 함께 민주당의 서울시장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출마를 고심했던 박주민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은 우상호, 박영선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년 9개월의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 확대 간부 회의 이후 약식으로 치러진 이임식에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늘 국민을 섬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납니다. 박 장관은 오늘 밤까진 장관 신분이어서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이나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대 우상호,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며 나홀로 레이스를 펼쳤던 우 의원은 양자 대결에도 자신감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역동적인 경선은 아마 노무현, 이인재 두 후보가 붙었던 그 경선을 기억하실 텐데요.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어서 벌였던 경선이 가장 역동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4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고 586 세대의 맏형격인 우 의원은 당내 조직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 규칙이 어떻게 표심에 반영될지가 변수입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대결을 메시 대 호날두의 대결에 비유하며 수준 높은 경선에 대한 기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야권에 비해 저조한 관심을 어떻게 빠르게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두 유력 정치인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양자 대결에 최적화된 경선 일정과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야권은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축하면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집니다. 결국 야권 단일화가 핵심 변수인데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이 나와 싸우는 것 같다면서 오늘도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시정평가 토론회에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만 10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상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이미 치열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만두시고 안철수 후보가 이 박원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힘든 선거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선거 패배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오 전 시장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쌓았던 경험과 경륜이 절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정말 담금질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야권 대진표에 대한 관심은 준결승격인 국민의힘 경선보다 결승전인 안철수,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회심의 제안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단칼에 거절당한 안철수 대표는 오늘 작심한 듯 제1야당이 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경선 참여는 정말 큰 고민 끝에 한 결정입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의힘 입당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은 겁니다.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야권으로선 단일화 실패에 따른 3자 구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의 반응은인데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어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재난 기본 소득을 두고서 한 말인데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 나왔죠. 네, 이낙연 대표가 이 지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여당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 지금 보니까 저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특정한 표현을 써서 충고 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의 대응이 앞선 전국민 지급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는데요. 네. 이전 대응 모습도 이어서 보시죠. 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재정 건전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죠.
자, 두 대권 후보가 처음으로 대립각은 세운 셈인데 격돌하기보다는 탐색전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신년회견으로 사면 논란에서 벗어난 이낙연 대표와 이 지사 간의 정책 대결이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치권에 또 다른 사면 논란이 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또 다른 사면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친 비판을 한 건데 발언의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뭐 때문에 사과를 하죠? 정치 보복은 자신들이 한 것이지 저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법자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 현행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퇴임하면 바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처럼 표현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 대표는 역지사지를 강조했던 거라며 사과를 거부했는데 오늘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모독과 협박으로 범죄에 가까운 역대급 막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오히려 사면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엑스맨이 아닐까.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에요. 아주 원인부터 파악해보면 공천을 안 줘서 그래서 탄핵도 하고 지금은 그거에 의한 억하심정으로 막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발견하던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면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봐달라는 지극히 순수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주 대표에 대한 사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의 무대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일단 사면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 대표가 실망감을 표현한 거였겠지만 부적절한 비유로 오히려 사면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화를 내려다가 오히려 이제 화를 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 노선영 두 선수의 갈등이 3년 만에 법정 다툼으로 재점화됐습니다. 대리인들이 참석한 오늘 첫 법정 변론부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자팀 추월의 왕따 주행. 네, 이렇게 뒤에 조금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훈련을 따로 하는 게 어떻게 좋겠어요. 만나지도 못하거든요. 당시 곧바로 사과에 나섰던 김보름은 1년 뒤엔 반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그동안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과 다른 후배 선수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선영의 인터뷰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1년 뒤 나서게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똑같은 비난이 계속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선영이 국가대표 시절 지속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를 해왔다는 동료 선수와 코치의 증언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선영 측은 오늘 열린 첫 변론에서 선수가 많이 억울해하고 현재 상황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주장으로 고통받았다며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왕따 주행 논란이 3년 만에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팀 내 막내 이제 21살인데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임동혁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상대 주포 케이타를 겨냥한 두 차례의 연속 서브 에이스. 혼자서 경기를 마무리한 21살 임동혁은 올 시즌 V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동혁이보다는 월클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놀라운 건 저였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5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관심을 모았던 임동혁. 일주일 나왔던 건 기억나는데 진짜 말랐네요 이때가. 30kg는 쪘을 거야 아마. 못 보겠는데요. 하지만 프로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외국인 선수와 포지션이 겹쳐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20kg 넘게 체중을 불리며 묵묵히 힘을 키운 임동혁은 비에나의 부상으로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좀 잘 벌어서 저희 집이 더 잘 살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큰 목표라서 지금 성적도 너무 기분 좋고. 이젠 팀도 임동혁을 믿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 요스바니는 좌우 공격을 오갈 예정입니다. They're looking for a player that can play in several positions, and we really trust on Don Book. 박철우와 문성민 이후 맥이 끊긴 토종 라이트. 임동혁의 등장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챔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무조건 부응할 거고 그 기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 때 말했던 말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선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수비수 2명을 속인 센스 만점의 어시스트 보이시죠? 골밑에서 참 침착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풍이 불어주니 간만에 기지개를 켜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아침부터 오는 건 아니어서 출근길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겠는데요. 오후에 남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에 최고 20mm, 수도권에도 5mm 안팎의 비를 뿌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나 강원 산지는 눈으로 내리겠는데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적설도 예상됩니다. 이제 한동안 큰 추위 걱정은 잠시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상으로는 이달 말까지도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기온은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겨울비치고는 꽤 흠뻑 오겠고요. 특히 남해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출근길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는 늦은 오후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제주는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내리는 비는 금요일 아침에 그치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또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